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일전선을 하회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을 위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시장의 이슈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결정될 만한 요소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도 오늘 살펴볼 이슈, 종목들, 전체적인 리포트의 내용도 단기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어떠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이하였다는 중국의 3중전의 결과,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중국 수혜주를 봐야 할까? 이슈를 좀 세게 건드려 봅니다. 한국전력은 이번엔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일까? 주식시장 어렵다? 증권주는 더 어렵다. 현재와 미래가 모두 중요한 증시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구글의 네트워크 진출, 이젠 네트워크까지 독점하려는 것일까?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열심히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슈 세게 건드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3중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중전에 이미 다 지나간 이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평가는 3중전에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 기대에 못 미쳤을까요?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3중전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일종의 중앙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큰 방향을 지시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큰 방향이 결국은 뭡니까? 조금 더 시장 경제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 농민과 비농민과의 차이를 없애면서 호적 제도를 바꾸겠다.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중국의 내수를 넓혀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였고요.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내용들의 좀 더 확실한 스케줄들은 이후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3중전에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스케줄입니다. 자, 중국이 향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일지 준비된 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스케줄을 보시면 자, 지난 2월부터 쭉 스케줄이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동성 규제를 통해서 자산시장에 어느 정도의 버블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서서히 시진핑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리코노믹스라고 불리는 리커창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3중전회를 통해서 공산당 전체 중앙위원들에게 그것들을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대책들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 가장 초반에는 12월 달에 있을 경제공작회의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들, 큰 그림을 그렸다면, 그러니까 대생 정도를 칠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 세부적인 묘사를 해나갈 가능성이 이번 12월에 있을 경제공작회의에서 하나둘 베일을 벗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어떻게 나가설 거고 실제적으로 사회 안전망들은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또 지역별로 봤을 때는 지방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개편이라든지 금융개혁이라든지 또 국유기업들의 개혁, 전체적인 산업들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들이 12월부터 하나둘씩 나온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화된 것들은 언제 나오게 됐죠? 3월 달에 있을 양회.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보다 춘절 소비를 염두에 둔 중국의 일부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 그 이후에는 중국에 하나둘씩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정책 관련주가 얼마나 움직일지를 주목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4년까지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긴축을 쓸 가능성, 특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기 위한 금융긴축을 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연초에 강하다가 연후반에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 물론 9월, 10월 달에는 일종의 상습절, 그 중국의 굉장히 오랜 기간의 휴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또 소비를 위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상고하저의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가 넘는 고도의 성장률을 보이던 중국도 이제는 성장률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7%가 넘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동안 중국에 기대해왔던 성장률에 비한다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낮아진 성장률, 이 성장률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의 목표는 성장률, 큰 양적 성장은 낮추지만 질적 성장을 갖춰 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적 성장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잡음이라든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수치 기준으로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어떻게 잘 이뤄나갈 것인지가 앞으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핵심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대외 충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전쟁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의 경기 탄력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화해 나가는 중국 정부의 조율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중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는지 증권사들의 자료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시면 긴축과 구조조정, 금융 쪽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긴축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보다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디벨로퍼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중국의 굴삭기를 많이 수출했던 업체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주가의 동향이 별로 좋지 않고요. 3분기 실적 내에서도 중국 굴삭기 매출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찾는다면 중국의 굴삭기를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라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중국의 이 심각한 스모그, 물론 장기적인 흐름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 무엇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단숨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린 에너지의 양을 점점 늘려나가고 지금 석탄에 편중되어 있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를 가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 그렇다면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부품이나 아니면 모듈 종목이라든지 원료를 제공하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 다만 중국의 업체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민생 개선과 소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중국 소비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내구 소비재, 자동차, IT 이런 쪽 아니었습니까? 이런 쪽의 흐름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많이 늘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새롭게 늘어날 수 있는 내수의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 미용 이런 쪽이라든지 완성차보다는 완성차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 현대차가 앞으로 중국에서 또 꾸준하게 생산 공장을 늘려나가거나 캐파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IT와 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쪽이 중요하냐?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LED 가전 같은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통신 시장은 또 인터넷 시장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 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30%에 채 미치지 않고요. 또 인터넷 보급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4G와 관련된, 앞으로 이제 데이터 통신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 내 소비도
지금 20대, 30대를 주력하고 있는 이 소비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과거와는 다르게 합리적인 소비, 조금 더 같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모바일 쇼핑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른 증권사의 자료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시면 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구도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삼중전의 전문을 보니까 기대 이상인 업종도 있었고 기대 이하인 업종도 있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 자산운용, 그러니까 이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이 당분간은 풀어주기보다는 규제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면 미디어라든지 통신 서비스, 문화와 같은 컨텐츠 쪽의 전반적인 흐름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책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국영기업들의 힘을 줄여서 민간기업의 힘을 늘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국내 민간기업들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 국영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사의 자료를 보시면 기대 이상이 나온 이런 업종 쪽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연 삼중전에 나온 이런 증권사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어떤 종목군들의 수혜가 갈 것이고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삼중전해를 포함한 모든 경제 대책은 중국 내 기업들의,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수혜는 돌아가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라는 거죠. 이 지향점을 잊고 중국이 무엇이 수혜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산업이 커갈 때 그와 관련된 로컬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와서 모든 공장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과잉 투자되어 있는 산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의 고용 승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화 내지는 로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로 만들어주는 것. 대표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지리 자동차 이런 자동차의 경쟁력이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IT 기업들, 하이얼 이런 가전업체들 있습니다만 과연 그 제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기는 하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품질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은 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로컬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로컬 기업들을 규모를 크게 만들고 민간 기업들의 힘을 키워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 2003년이나 2007년도까지 나타났던 급격한 중국 관련주의 상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외 대형 기업을 인수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 우리네 산업을 대체할 수 없는 쪽, 이런 쪽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2003년이나 2007년까지 나타났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또 소재 산업재 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낮추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전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IT도 커지고 바이오도 커지고 전반적으로 제약시장도 커지고 모든 산업들이 커지는데 그것을 결국은 중국이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초 소비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환경과 서비스 쪽에서 영향력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종목군들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패러그룹으로 좀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IT도 연관이 있지만 환경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지방정부 쪽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LED주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해 오면 성장해 올수록 LED 업체들의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는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투자는 불가능하다. 중기적인 투자, 적어도 한 1년 이내 정도, 이 정도에서의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중국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SOC,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가장 부족한 것은 중국 지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북쪽과 서쪽, 이 서북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에 철도가 증가할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전동차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소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철강 산업들은 굉장히 과잉 투자되어 있지만 고급 철강제를 만들어내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포스코를 비롯한 고급 강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내구 소비재 쪽, 그리고 소비의 확대, 내수 시장의 확대, 내수 서비스 시장의 육성, 이런 것들이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유통 쪽에서는 CJ 쇼핑이 이미 동방호 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진출을 했죠. 그와 관련돼서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홈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날까요? 택배라는 것입니다.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통은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온라인 쇼핑 쪽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철도로 연결을 하던 아니면 뭐 비행기로 연결을 하던 자동차로 연결을 하던 이 저장 창고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에서 글로벌 시장에 가장 많은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과 함께 동남아시아 성장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만도처럼 전장 부품 쪽에서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글로벌 모델 쪽으로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 또 현대위아처럼 현대차의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가장 연동할 수 있는 종목군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이 대체 불가능한 산업은 과연 뭐가 있느냐. 대부분의 산업들은 지금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는 아직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 외 산업들,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 쪽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고요.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미 뭐 한국보다 시가총액도 크고 규모가 큰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IT 쪽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 없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미 전 세계적인 치킨 전쟁을 통해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연합 이 세 가지만이 살아남았고요. 일부 중소형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술력 격차라든지 설비 투자의 능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현금 시제량을 고려해 본다면 SK하이닉스를 중국이 인수하지 않는 이상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쫓아올 가능성은 적어도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시바의 메모리를 산다든지 아니면 지금 마이크론 연합 이런 것을 좀 비싼 가격에 사온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SK 지분까지 뺏어가면서 아주 비싼 가격에 덤벼든다든지 뭐 이런 대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삼중전에 관련돼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의 세 가지 유형은 중국의 대체 불가능한 산업, 그리고 내수 소비재와 서비스의 확대 연동할 수 있는 종목군들,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언급드렸던 친환경과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적어도 중기적, 길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모두 시행되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야 2년, 길게 본다면 적어도 3, 4년 이상 걸릴 그런 계획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대 종목에서 먼저 뜨거운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뜨거운 종목은 아닙니다.
좀 길게 보셔야 될 종목일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핫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핫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뭐 이 가격에서 많이 올라갈까요? 여전히 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은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국전력의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봐야 될 텐데요. 자, 한국전력의 주가가 과거에 어떤 지표와 가장 많이 연동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전력이 무엇을 파는 회사입니까? 전력을 파는 회사죠. 근데 전력 판매가 무엇과 연관이 높으냐를 살펴봤더니 GDP 성장률과 연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200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장률은 Y2Y로 봤을 때 아주 높을 때가 5%. 근데 이때는 바닥치고 올라온 거니까 좀 의미가 떨어지고요. 실제적으로 2011년 이후를 살펴보게 되면 3%에서 2%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이번 2014년 전체적인 성장률은 아무리 잘 나와야 3%, 조금 못 나오면 2% 후반대 이 정도로 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장률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기대는 뭐냐면 2014년도의 성장률이 잘 나갈 경우 3%대 중반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이제 연간 성장률이 한 0.6에서 0.7 정도 개선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서서히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연간 기준으로 0.6%, 0.7%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증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한국전력 그동안 어려웠던 게 뭐 전력 비용을 못 올려줘서 원가를 제대로 반영 못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용할 요인 말고도 더 중요한 건 경기 자체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경기가 2013년도에 만약에 탄력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현재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전력 판매 증가율도 탄력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2014년도에 경제 전망이 맞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가 지금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것을 반영해서 요금마저 올려준다면 아마 한국전력의 전반적인 흐름은 매출이라고 하는 또 전력 판매라고 하는 본질적인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일단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음 그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국전력의 또 하나 약자가 뭐였습니까? 원전 사고, 원전 비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 원전의 가동률의 전반적인 수준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밴드의 거의 하단에 와 있습니다. 밴드의 하단에 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가동 중지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뭐 점검하고 뭐 시설 점검하고 이러면서 정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의 이제 악재가 뭐였냐면 원자력 사고가 일본에서 터지다 보니까 앞으로 원자력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가 주력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이제 정부 쪽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원자력을 줄이면 결국 전력 수요를 못 맞출 거다. 그래서 원자력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원자력 쪽에서는 앞으로 가동을 멈출 기기는 제한적이고 재가동을 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질 공장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원전 가동률은 거의 바닥을 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국전력의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의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원자력 비중이 제일 높은데 이게 떨어지면서 한국전력은 그러면 전기를 어디에선가 사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사옵니까? SK가 갖고 있는, 포스코가 갖고 있는, GS가 갖고 있는 민간 발전소에서 전력을 그만큼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수력 원자력에서 직접 생산해내면 이게 다 매출로 잡힐 텐데 매출로 안 잡히고 부족한 전기를 모두 민간 회사에서 사오다 보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의 가동률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3년 정도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가동률이 회복한다면 한전의 앞길은 앞으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익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2013년도에는 3, 4분기로 가면 갈수록 하향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현재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2014년도 이 순이익의 컨센서스는 좋아지거나 아니면 플러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의 전반적인 순이익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계속 순이익 측면에서 조금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안 좋았던 그런 내용들이 2014년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 석유와 석탄입니다. 그 중에서 석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보시면 지금 계약 가격에 비해서 스팟 가격이 더 낮습니다.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고요. 한전의 구입 단가는 계약 월별로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계약 단가 자체가 스팟 가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원화의 강세와 함께 석탄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스팟 가격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전의 구입 단가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의 비용 측면에서 원재료를 사와야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와야 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결제하는 통화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한전의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을 줄이고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다음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전이 그동안 쓰고 있는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의 식이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한전이 벌어들이는 총 돈에서 시설 투자 비용과 그리고 그 나머지 비용들, 예를 들어서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빼면 이게 돈이 남을 때 이쪽으로 표시가 되고요. 마이너스, 적자가 되면 이쪽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이게 2013년도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아직 2013년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올해 이런 비용들이 거의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게 2013년도에 만약에 피크라면 결국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전이 조금씩 세이브해 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이 순이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 그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전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번에 이제 컨센서스보다 3분기마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 전반적인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이 실적의 바닥이라면 4분기부터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년 1분기부터 좀 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나빠질 지표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에 시장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한전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이 여름만 되면 뭐 5%대까지 낮아지는. 그러니까 한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금을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전력 요금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같은 피크철만 되면 전력 예비율이 5%대를 계속 찍고 있는 양상이죠. 이러다가 막 4% 찍고 4% 아래로 내려가면 블랙아웃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전력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사람들이 전기를 쓰는 것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력 예비율 추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한전의 실적은 2013년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한전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 밸류에이션 수준, 이 그림은 아니고요. 한전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PBR 개념으로 보면 한 0.4배 정도의 수준. 그렇다면 시장의 전체적인 PBR이 1배 정도의 수준에서 너무 낮게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적자 기업이니까 합리화를 시킨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흑자 기업으로 반전을 한다면 현재 0.4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여전히 정부 정책이라든지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은 2013년도에 바닥을 치고 2014년도는 회복기로 간다면 주가는 여기서 내려봐야
아래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적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커진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말씀드렸던 정책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계속 등락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이런 등락 과정을 못 견디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펀더멘탈을 보고 좀 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다면 현재 한전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좀 콜드한 종목, 이제 시장에서 조금 별로 안 좋은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 나왔던 재료가 뭡니까? 금융주 공매도 허용이었죠. 그동안 금융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막아놨었는데 공매도를 드디어 허용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증권주들이 급락했고요.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금융주들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과연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증권주에 나쁜 영향만 주느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공매도가 는다, 매도량이 는다,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역으로 뒤집어보면 증권주의 실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거래죠. 그런데 지금 금융주의 전반적인 거래를 살펴보니까 쭉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시장 평균 대비해서보다도 더 거래가 낮았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융주들의 공매도가 허용됨으로써 거래가 터진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대금 늘고 거래대금 늘어나면 당연히 증권거래 수수료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여전히 수수료 베이스에 굉장히 수익의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증권주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확인해야 될 것은 거래의 증가라든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공매도만 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증권주의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소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언제 회복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살펴보죠. 다음 살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전히 위탁 수수료 수익입니다. 거래대금 줄어드니까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줄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늘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을 갖고 있는 보유 채권의 이자 수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평가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돈이 실제로 나가는 것 아니어서 나중에 채권 가격이 회복되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이익이 날 수 있겠지만 이제 채권 가격이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채권 가격 빠지게 되면 채권의 매매 손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또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가 늘지 않는 한 위탁 수수료 수익은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이죠. 30%씩 직원 쳐내고 있고요. 지금 대형사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소형사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업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삭막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이 증권 투자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자금의 순환입니다. 이 자금의 순환이 굉장히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자금을 뺀다면 국내 투자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개인이거든요. 투신이나 금융투자라든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자기 돈 갖고 하는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품들이나 아니면 투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의 자금의 원천은 개인 자금인데 지금 개인 자금의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부동산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국내에서 자산의 80%는 여전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 자금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매매 가격은 아주 소폭 오르고 있고요. 월세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전세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아서 전세 쪽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집주인은 전세 가격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개인들은 전세에다 많은 돈이 묶이면서 시장이 유통되는 유동성이 크게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면 개인의 거래 비중이 2011년 대비해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시가총액 회전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회전율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돌아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만큼 거래의 강도도 줄고
개인들의 거래 비중도 줄어들면서 외국인 매매 비중의 확대로, 그러니까 개인 비중이 줄어드니까 외국인은 똑같이 매매해도 거래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더 흔들리는 장세가 되고 있고 기관들의 힘도 없어지고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살펴드렸던 대로 정부가 정책을 쓰던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전세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을 막아서 개인 자금들의 전반적인 자금 선순환이 증시나 다른 자산 쪽으로도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증권주들의 이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펀드 쪽에서의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 돈을 팔아서 어디다 메울까요? 물론 주식이 위험하고 그다음에 2000선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 다시 2000선을 회복하면서 본전 왔으니까 찾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 매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자금의 선순환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전세 가격만 올라감으로써 유동성을 좀 옥죄고 있는, 또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유동성을 옥죄고 있는 이러한 효과들이 우리 증권업종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악재들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증권주 다 팔아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증권업계가 재편되면서 M&A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높은 가격에 샀는데 최근에 계속 증권주가 밀렸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났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될까? 그런 분들은 지금 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지니고 가지고 있다가 증권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시장의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반등이 나타날 때, 또 지수가 좀 더 올랐을 때 증권주를 파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핵심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더 늦게 파는 것이 맞고, 사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노리느냐,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를 노려라. 우리나라 증권 산업의 최대 문제는 뭘까요? 모두 수익 구조가 동일하게 똑같다라는 거죠. A증권사도 뭐 수수료 수익이 주라고 볼 수 있겠고,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그런 똑같은 증권사들이 자본금 규모만 다르게 쭉 널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증권업종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투자에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 펀드에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채권에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 이렇게 나눠졌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모든 구조가 똑같다 보니까 시황이 조금만 악화되면 전부 다 망해버리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구조적인 것은 좀 시간이 오래 지나야 고쳐지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자산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삼성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의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키움증권 같은 기업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나마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만약에 증권업종에 투자를 할 때는 이들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가 가장 유일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콜드 종목, 오늘은 종목이 아니라 증권업종을 말씀드렸는데요. 증권업종 내에서 투자해 볼 만한 시기, 또 투자해 볼 만한 종목군들을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에서는 기존의 증권사 자료가 아닌 연구소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KT경제경영연구소의 DJECO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IT 그리고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 리포트들, 또 시장을 이끌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한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오늘은 그 자료 중에 하나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구글의 네트워크 전략 손현진 박사가 쓴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의 내용은 뭐냐면 구글이 서비스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제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서 하드웨어 시장에도 한 발 정도는 담궈놨죠. 그리고 모바일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영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추이를 보면 다른 하드웨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시장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5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5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매트릭스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구글이 글로벌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것. 아래쪽으로 가면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투자를 통해서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구글이 직접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겠죠.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의미가 안 와닿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내용을 좀 더 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먼저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파수가 굉장히 저역대입니다. 이 저역대 주파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멀리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직진성이 높아서요. 통화 음질은 굉장히 또렷할 수 있지만 이 직진성만 있다 보니까 뭐 벽이 있다든지 큰 지역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입니다만, 이 저주파 영역대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다닌다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부러지는 특성, 그리고 좀 더 멀리 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낮은 저주파일수록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요. 그리고 이 벽 같은 것들이 막혀 있어도 더 많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여러 가지 주파수들이 있는데, 이런 저주역대는 주로 TV 쪽에 할당을 하거든요. 근데 TV 쪽에 놀고 있는 주파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고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서 미국에서는 슈퍼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슈퍼 와이파이는 기존의 와이파이가 커버하는 지역이 넓어야 30m인데요. 이 슈퍼 와이파이는 커버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냐? 무려 10km 지역을 커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학과 함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동시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부 통신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쪽에 투자를 통해서 TV에 남아도는 주파수를 실제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구글 서비스를 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구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구글 피버인데요. 말 그대로 피버라고 하는 게 광통신이기 때문에 구글이 스스로 깐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거 스스로 한 건데요. 보시면 굉장히 대역대는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 대역대 정도로 높은 고주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스몰셀, 우리가 흔히 펜터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조그만 통신사 마크가 붙어있는 접시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펜토셀이거든요. 자, 이런 펜토셀 같은 경우를 직접 만들어서 시장에 뿌리면 결국은 주파수 대역만 할당받을 경우에 또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 와이파이, 구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망 네트워크 투자가 구글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와 닿으실 것 같고요. 자, O3B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위성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젝트 룬, 이 풍선이나 이 위성은 왜 필요할까요? 지금 와이파이를 우리가 쓰고 싶어도 도서 산간이라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뭐 섬이나 아니면 산간 지역들, 굉장히 깊은 산간 지역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좁은 지역에 와이파이 있는 지역만 쓸 수밖에 없고, 인구 분포가 굉장히 넓게 떨어져 있죠. 산악 지역에서 사람이 진짜 많이 모여 사는데 보셨습니까?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인구 분포가 넓게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대에서는 솔직히 통신망을 깔기도 애매하고 와이파이를 넣기에도 애매합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돌아오는 리턴이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풍선을 띄워서 아래 수신기를 하나 놓는다든지 아니면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글은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 시장에 계속 침투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 때문에 강력하게 침투는 하지 못하고요. 지금 시험 단계에 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면서 좀 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의 특정 지역에 놀고 있는 주파수들이라는 거죠. TV에 놀고 있는 주파수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현재 지금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피버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실제 내용입니다. 한 달에 $120,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를 내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1기가의 광통신 서비스와 함께 200개 정도의 TV 채널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TB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돈이 아깝다. 그럼 월 한 7만 원 정도를 내고 쓸 수 있는 것은 1GB와 1TB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프리인터넷, 이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설치비만 내면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5MB 정도의 속도의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구글 TV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통신망 자체에 스스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출하고 있냐면 구글 TV 셋톱박스에다가 이더넷 스위치를 스스로 달아서 인터넷 활용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구글 TV를 보거나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구글 스스로 통신망을 깔아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정부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일부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글이 보시면 이제 드디어 풍선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큰 풍선을 성층권 정도에 띄워서,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층권에 띄워서요. 아래 이런 수신기와 교신을 하게 만듭니다. 이 교신 과정에서 생기는 주파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모든 구글의 네트워크 진출 전략은 구글의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글은 왜 과연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좀 필요한데요. 다음 글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구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은 미국, 빨간색은 영국, 나머지 지역입니다. 지금 거의 2013년 3분기까지 절반 정도가 모두 어디서 이익이 나고 있느냐? 영국과 미국에서 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지역의 이익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지역에서 왜 이익이 미약하냐 하면 옆에 그림을 같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보급률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국가들은 15%, 27%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글이 정말 돈이 많아서 이들 국가의 모든 통신망을 아예 장악해버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통신망이나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구글이라고 하는 이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한 나라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이익을 넓혀 나가고 싶고 인구는 가장 많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뭔가 통신망을 깔아주고 싶은데 통신망을 깔아줄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살펴봤던 위성이라든지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쪽에 통신회사들이 생기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모바일을 통해서라도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의 이런 네트워크 진출 전략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구글 내에서는 이런 5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자, 구글이 그동안 검색 커리에서는 여전히 부동의 1위입니다만 방문자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올해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야후의 검색 커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방문자 숫자가요. 구글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야후가 이제 새로운 CEO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마케팅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비슷했던 추이가 2012년, 13년 들어서 비슷했던 추이가 이제는 역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뭐 야후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에게 하나하나 서비스를 지금 침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다른 수익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른 수익원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모토로라 같은 하드웨어 쪽에서 침투를 하려고 했더니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존의 하드웨어 강자들이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토엑스는 거의 뭐 실패에 가까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공짜 내지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굉장히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계속 신사업 개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진출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의 영역 붕괴는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글이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을 모두 접어버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가 모두 죽는 거고요. 기존의 통신사들이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통신망과 함께 기존의 통신망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구글이 이런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리포트의 내용은 여기가 끝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과연 경제 혹은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죠. 저도 확실한 결론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시장처럼 나라가 작고 인터넷 보급률이 널리 퍼져 있는 국가에서는 구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통신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관련된 종목이 과연 있느냐. 구글에 직접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구글의 네트워크 확장 전략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구글에 납품하는 기업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가 뭐냐면 통신망에 대한 투자, 적어도 펜토셀에 대한 투자는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G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펜토셀 같은 작은 소형 기기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임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에서 스프린트나 중국 업체로 펜토셀을 생산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해내서 수출하고 있는 KMW 같은 기업들이 구글의 매출은 없으나 이런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제 통신망 사업들 중에서 무선 쪽도 늘어나겠지만 유선 쪽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실적이 안 좋은 시스코가 10% 이상의 주가 폭락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시스코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기존의 노텔을 비롯한 통신 강자들의 추가적인 투자가 나타날 경우 가장 연동할 수 있는 종목군은 국내에서는 통신용 MLB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KMW, 이수페타시스가 구글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트렌드가 앞으로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글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종의 펜토셀 같은 스몰셀 같은 쪽에는 분명히 국내 기업 쪽에서도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신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종목을 하나 정도 더 덧붙인다면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굉장히 저주역 대부터 고주역 대까지 주파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주파수에 대응해 줄 수 있게 만드는 부품이 바로 Y솔이 만들고 있는 소우 필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의 수요 증가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업들의 자본금이 작고 캐파가 생각보다 작아서 매출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슈나 종목들은 주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려봤는데요. 이것은 역으로 뒤집으면 저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나 어떤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날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정치가 이 한마디에 시장이 급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면 이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증시 깨부수기가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인 투자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